다음은 정부 수립 과정입니다.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3개국 외무상회, 그러니까 미국, 영국, 소련 이 외무상들이, 외교 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탁 통치가 결정되고 한반도 내 임시민주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그러한 두 가지 결의가 채택이 되는데, 하지만 좀 더 큰 영향을 미친 건 이 신탁 통치가 됩니다. 소련은 5년인가 3년 이렇게 기한을 두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기한은 5년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 통치는 미국이 먼저 제시한 아이디어였지만 미국은 기한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내에 어떻게 전해졌냐면 미국은 신탁 통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소련이 신탁 통치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모스크바 3개국 외무상회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제안을 수용하는 쪽이 있었는데 주로 좌익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 대다수, 이때 당시는 우리가 해방된 지 얼마나 됐다고, 일본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느냐라는 어떤 반탁 쪽의 의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찬탁, 반탁으로 진영이 나뉘게 되고 민족이 분열됩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의 남북 분단의 씨앗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언론에서 모스크바 3국 외무상회의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는 요 사실에 언급이 없었고, 그저 소련의 지령을 받아 모두가 반탁을 외쳤을 때 좌익들이 찬탁을 외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달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자세한 과정들이 공개되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으로 인해 남북 분단이라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어떠한 사안들을 위해서 특히 임시정부 수립을 놓고, 모스크바 외무상회에서 결정된 임시정부 수립을 놓고 이제 미국과 소련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별건 없고, 이 임시정부의 수립을 해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 미국은 찬탁을 했든 반탁을 했든 다 같이 참여시키자 했고, 소련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반탁했던 사람들을 참여시키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맞습니다. 물론 이거는 미국과 소련의 어떤 자기들의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한 그런 계략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 이 협상이 잘 될 리가 없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어쨌든 어떤 의도가 있었던 간에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았고, 이때 이승만은 미국의 위임 통치 청원서를 냈던 그 이승만입니다. 이 이승만이 또 어떠한 사고를 치냐면,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주장을 제기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정읍 발언입니다. 정읍 발언. 이승만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임시정부에 합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계속해서 주로 머물던 것이 미국이었고, 거기서 뭔가 독립자금을 모금하고 그래야 했었는데, 상하이로 돌아왔을 때는 약속한 독립자금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임통치청원이라는 어떠한 사고를 쳐서 임시정부에서 탄핵이 되고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조직한 대도산 국민군단, 어쨌든 박용만과는 형과 아우 이러면서 지내던 그런 아주 친한 사이였는데, 이승만이 들어가면서 그 조직이 분열됩니다.
결국에는 이승만이 모든 어떤 그 조직을 장악하게 되고, 박용만은 그 이후에 상하이에서 뭔가 그 일본에 협조하거나 아니면 우리 민족을 배신했다는 혐의를 받고 처단을 당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의심이지 확실하게 어떠한 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런 이승만이 김구 선생보다도 제일 먼저 그 한반도에 도착해서 미군정과 협조를 하고 때로는 의견 대립을 하면서 자신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꾀합니다. 이승만이 들어가는 조직은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었고, 결국에는 남북 분단의 어떤 그 조짐에 기름을 확 끼얹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좌우 분열이 이로 인해 심화되니까 여운형 김규식은 좌우 합작 운동을 진행합니다. 김규식 맞습니다. 신한청년단 그 일원으로서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했던 그 김규식 맞습니다.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규식이라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영어를 굉장히 잘했던 분, 8개국에 능통했습니다. 심지어는 하지중장도 그 메가더에프와 하지중장도 김규식 선생의 영어 앞에선 감히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어떤 그 자존심은 접어했을 만큼 영어를 굉장히 잘했던 분입니다. 참고로 이 여운형 이분도 국경대 영문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영어는 또 김규식 선생 못지않게 잘했습니다. 어쨌든 영혼의 파트너로서 파리 강화회의 때 그 협력했던 두 분이 다시 좌우 합작으로 무려 30년 만에 다시 손을 잡습니다. 하지만 찬탁반탁 그 분열도 여기서 후유증을 남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익 인사들은 아니죠, 찬탁을 한 작자들과 무슨 협상이냐 무슨 협조냐 해가지고 이게 협력이 잘 안 됐었고, 그리고 47년 여운형이 암살을 당합니다. 물론 해방 이후에 여운형은 숱하게 암살 위기를 당하지만 숱하게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남고 활동을 했지만 기어이 47년 암살을 당하면서 좌우합작운동도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김규식 선생은 나중에 김구 선생과 함께 평양으로 가서 어떻게든 남북 분단을 막고자 남북 협상을 진행했던 한데도 그 활약을 하면서 애국자로 끝까지 남게 됩니다.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어쨌든 열렸지만 합의점을 못 찾고 다 결렬됐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는 이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고 남북한 총선거 실시가 결의됩니다. 자, 이 총선거는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를 정하고 선거를 실시하는 건데, 북한이 남한보다 인구가 적었습니다. 그러니 소련은 이 결정에 반대했고 북한 또한 유엔 임시위원단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948년 6월에 남한 지역에서만 총선거가 실시가 결정되었고, 자, 요게 지금 48년 2월의 일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은 김규식 선생과 함께 이에 남한 지역의 단독 선거, 이것을 반대하며 평양으로 건너가서 남북 협상을 시도하는데 이것이 1948년 4월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결렬되면서 결국에는 그 남북 분단은 결국 피할 수 없는 그러한 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